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요. 소우주 출판사에서 나온 티머시 갤웨이 지음의 테니스 이너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종목이나 악기 등을 연주할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요 부분을 매번 틀리는 걸 아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는지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막상 하면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계속 틀리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경험 말이죠. 혹은 실력이 비슷한 두 친구와 경기를 할 때 A라는 친구에게는 잘 이기기도 하는데 B라는 친구에게는 유독 매번 경기 때마다 지기만 하는 그런 경험 우리 가끔 하기도 하지요. 저자인 티머시 갤웨이는 하버드 재학 중에 이제 테니스 팀 주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테니스 강사로 일할 기회를 잠시 잡았었는데요. 처음에는 기존의 코칭 방식대로 이렇게 레슨 수강생들에게 지침을 주고 그렇게 티칭을 했는데 배우는 사람이 자신의 스트로크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 기술적인 면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스스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갤웨이의 방식을 적용한 수강생들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실력은 더 빠르게 향상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요. 테니스 이너게임이란 책은 바로 이런 방법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이게 테니스에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뭐 골프, 스키, 음악이나 악기, 일, 이런 스트레스 관리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이너게임 방식을 소개하는 책들이 연관되어 출간되었고 또 이런 이너게임 방식이 실제로 각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회사들, 뭐 애플이나 코카콜라, 롤스로이스 등의 다수의 기업에서 도입을 해서 실제 기업 운영은 물론이고 삶의 개인적인 태도 코칭 이런 데 아주 새로운 분야를 혁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길을 제시해 주었던 그런 바탕을 이룬 책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모든 게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외면의 게임과 내면의 게임이다. 외면의 게임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상대로 눈에 보이는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외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라켓이나 골프클럽, 야구 방망이를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그리고 팔과 다리 몸통의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책은 이미 여러 권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시사항을 머리로 익히더라도 실제 게임에 쉽게 적용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내면의 게임, 즉 이너 게임의 기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거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하고자 한다. 이너 게임이란 선수가 집중력 상실이나 긴장, 자신감 저하, 자책과 같은 장애물을 맞서 마음속에서 펼치는 경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정신적 습관을 극복하는 것이다. 어떤 날은 경기가 잘 풀리지만 어떤 날은 정말 안 된다. 또 경기를 치르는 동안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샷을 성공시키기도 하지만 쉬운 샷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 이너게임에서 승리한다고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트로피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코트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선수의 성공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보상을 안겨줄 것이다. 이너게임에 참가한 선수에게는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자신감의 진정한 근간을 발견할 것이고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는 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기량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이러한 기량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는다. 또한 이너게임에 참가한 선수는 시합에서 흔히 겪는 심리적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동안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질 것이며 설사 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된다. 무언가를 배우고 행할 때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는 마치 걷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거쳐왔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방법과 비슷하다. 이 방법은 우리 마음이 지닌 직관적인 능력,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모두 사용한다. 따로 배울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방법에 방해가 되는 습관을 버리고 몸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이너게임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내재된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일이다. 자, 이제 테니스를 도구 삼아 그 길을 탐험해보자. 전형적인 테니스 레슨. 열의에 가득 찬 신입 테니스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수강생의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보자. 열정만큼 결코 코치에게 뒤지지 않는 이 수강생은 자신이 속한 테니스 클럽에서 랭킹을 끌어올리고자 마음을 굳게 먹은 중년의 기업인이다. 코치는 공 박스를 가지고 네트 앞에 서서 생각한다. 이 사람이 수강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는 모든 샷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분석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팔로스루를 할 때 라켓면이 약간 눕는군요. 공이 오면 몸을 움직이면서 앞발에 체중을 실어보세요. 오, 준비가 약간 늦군요. 마지막 공을 칠 때 백스윙이 조금 높았어요. 좋아요. 훨씬 낫네요. 자, 이제 웨일 씨의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 6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6가지가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것이다. 실력이 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든 스트로크를 낱낱이 해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기에 웨일 씨와 코치 모두 만족한다. 수강료가 아깝지 않았다. 코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 연습하세요. 실력이 팍팍 늘 겁니다. 나도 초보 코치 시절에는 과도하게 주문을 하곤 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조언을 줄이면서 관찰에 좀 더 치중하려고 해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들, 수강생들은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절로 교정되는 게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흥미로운 결과였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웠다. 의도해서 좋아진 게 아니었기에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말로 지시하는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질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이 코치라면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한 수강생이었던 도로시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부드럽게 전달하려고 했다. 팔로스루를 할 때는 허리 높이에서 어깨까지 부드럽게 들어올려 보세요. 탑스핀이 걸리기 때문에 공이 코트 안에 떨어질 겁니다. 도로시는 내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려 한다. 하지만 입주위 근육이 긴장하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두 팔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스윙은 기대할 수 없다. 다음 공을 칠 때 팔로스루는 약간 더 올라가는데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코치의 반응 뻔하다.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좀 더 풀어보세요. 힘이 너무 들어가네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도로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대체 어떻게 해야 공을 제대로 맞히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긴장을 풀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다지 어렵지 않은 동작을 할 때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는 걸까? 이건 도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코치의 지시를 듣는 순간부터 스윙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로시와의 레슨이 끝나자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너무 많았다. 내 지시대로 스윙하려고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공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제 테니스를 가르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폴과의 레슨이었다. 그는 라켓조차 잡아본 적이 없는 생초보였다. 나는 최소한의 지시만 내리면서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 보고자 했다. 즉,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면서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우선 그에게 이 새로운 시도에 관해 설명했다. 그립 잡는 법부터 시작해 스트로크와 풋워크에 이르기까지 포핸드를 가르칠 때 통상적으로 했던 설명을 모두 생략할 참이었다. 대신 내가 직접 10번 정도 포핸드 스트로크를 시험해 보였다. 폴에게는 주의 깊게 지켜보되 내가 하는 동작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시각적 이미지만 얻으라고 했다. 머릿속으로 이러한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한 다음 흉내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내가 10차례 포핸드를 친 다음 폴은 같은 동작을 시행하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에 라켓을 쥐어주고 적당한 그립을 잡도록 했다. 맨 먼저 발부터 움직이시더군요. 폴이 말했다. 나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나의 포핸드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따라해보라고 했다. 그는 공을 떨어뜨리고 완벽한 백스윙에 이어 라켓면을 똑바로 세운 상태로 어깨 높이까지 부드럽게 스윙을 했다. 첫 시도부터 완벽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의 발이 문제였다. 처음 준비 자세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자 폴이 말했다. 아, 깜빡했네요. 포핸드 스트로크 동작의 여러 요소 중 폴이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했던 한 가지만 잊어버렸다. 한마디의 지시사항도 없었지만 그 외 모든 동작은 온몸으로 흡수하고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다. 나는 이제 훌륭한 테니스 코치와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점을 깨달았다. 즉, 이미지가 말보다 낫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고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입안을 맴돌았다.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지나치게 노력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하기. 환상적인 샷을 구사하는 선수, 무아지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공이 올 때마다 어떻게 쳐야 할지를 생각할까? 생각을 하면서 치기는 하는 걸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오, 마음을 비웠네요. 무의식적으로 치는군요. 아마 본인도 어떻게 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정신의 일부분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선수들도 같은 말을 한다. 생각이 많으면 최고의 기량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이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사실 마음을 비운 선수야말로 공에 더 집중하고 코트의 상황이나 상대 선수에게 더욱 집중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많은 주문을 하지는 않는다. 공을 어떻게 칠지, 범실이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교정할지, 방금 친 샷을 어떻게 재현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깨어있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의 선수는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고 있지만 원하는 곳으로 보내려 애써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이다. 그는 몰입의 상태에서 일련의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고 강력하고 정확한 샷을 구사한다. 이렇게 환상적인 샷은 본인이 이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통제하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포츠맨십에 약간 어긋나는 행동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상대 선수가 멋진 샷을 계속 친다면 코트를 바꾸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말해보자. 이봐 조지, 오늘 포핸드 죽이는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치는 거야? 그가 당신의 꼼수에 넘어간다면 자신의 스윙을 한번 돌이켜 볼 것이다. 그러고는 공을 앞에서 마치고 손목을 고정하고 팔로우스루에 좀 더 신경 쓰고 등등의 말로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재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의 테니스는 갑작스러운 반전을 맞이할 것이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려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말 자체도 모순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치는 선수의 마음은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정적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하나가 되며 사고의 개입 없이 무의식 모드 또는 자동 모드로 작동한다. 몰입 상태에서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고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생각할 여지가 없다. 선수가 이러한 상태에 놓이면 굳이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아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즐기면서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너게임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테니스를 통해 집중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단지 강력한 백핸드 스트로크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핸드는 테니스 코트에서만 도움이 되지만 자연스러운 몰입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은 무슨 일에서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틀림없다. 자아1과 자아2의 전형적인 관계. 자아1과 자아2가 한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각각 다른 두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다음 대화를 듣고 나서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코트에 선 선수는 스트로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젠장, 손목을 고정해야지. 스스로 되낸다. 하지만 공이 계속 네트에 걸리자 자아1은 자아2에게 말한다. 손목 고정, 손목 고정, 손목 고정. 매번 같은 소리가 지겨운가? 자아2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아1은 자아2가 잘 듣지 못하거나 기억력이 안 좋거나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의식과 신경계를 포괄하는 자아2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며 결단코 멍청하지 않다. 공을 강하게 제대로 한번 치고 나면 이를 반복하기 위해 어떤 근육을 얼마나 수축시켜야 하는지 평생 잊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아2의 본 모습이다. 공을 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선수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 근육이 긴장되고 입술은 앙 다물며 집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얼굴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서 백핸드를 잘 치게 되거나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누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걸까? 물론 자아1이다. 하지만 왜? 자아1은 명령자이지 실행자는 아닌데 말이다. 자아1은 자아1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에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자아1은 자아2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아2는 당신이 지닌 모든 잠재력을 표출하는 존재이고 우리 몸이 근육 조절에서 자아1보다 훨씬 더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까 그 선수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그의 근육은 과도한 노력으로 긴장된 상태이며 공을 치는 순간 손목이 약간 꺾이면서 공은 뒤쪽 담장을 맞히고 만다. 이런 멍청이 평생 가도록 백핸드는 못 배우겠구만. 자아1이 불평한다. 자아1의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노력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아1의 몫이지만 그는 자아2에게 책임을 넘긴다. 그리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자아1을 불신한다. 스트로크가 더 나빠지고 긴장감이 절망감이 쌓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열심히 노력하기, 미심쩍은 덕목.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나치게 노력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적당히 노력하는 것이 최선인가?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자아의 개념을 알고 있다. 이제 다음의 사례를 읽고 나서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도록 하자.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한 쾌활하고 매력적인 주부 회원이 레슨을 신청했다. 그녀는 테니스를 포기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몸이 따로 놀아요. 실력이 늘어서 남편이 의무감에 혼합복식 파트너를 자청하지 않기 바라거든요. 그녀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말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은지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우선 공을 제대로 맞히질 못해요. 대부분이 프레임에 맞거든요. 그래요? 어디 한번 봅시다. 공 박스를 가져온 나는 그녀의 포핸드 쪽으로 공을 10개 보냈다.
정확히 허리 높이였고 발을 움직일 필요가 없도록 바로 앞에 던져줬다. 10개의 공 중에 8개가 프레임에만 맞거나 프레임과 스티링에 걸쳐서 맞았다. 나는 당황했다. 그녀는 엄살을 부린 게 아니었다. 혹시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눈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조앤에게 몇 가지 실험해보자고 했다. 먼저 라켓의 중심으로 공을 치도록 특별히 신경 써보라고 했다. 이런 요구가 아마도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새로운 이론이 언제나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6개의 공을 프레임으로 쳤다. 두 번째 실험은 일부러 프레임으로 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프레임에 4번만 맞았고 나머지 6번은 라켓 면에 제대로 맞았다. 그녀는 약간 놀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본인의 자아 이를 무시하며 말했다.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녀의 말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다음번 공을 치기 전에 나는 조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공의 솔기에 집중해 보세요. 공을 맞히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공을 치려 하지 말고 라켓이 알아서 공에 닿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조앤은 긴장이 다소 풀린 듯 보였고 10개의 공 중에서 9개를 라켓 정중하게 맞췄다. 마지막 공만 프레임에 맞았을 뿐이다. 이 마지막 공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다. 물론이죠. 그녀는 즐겁게 말했다. 마침내 테니스를 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조앤은 자아 1의 에너지인 강도 높은 노력과 자아 2의 에너지인 노력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한 세트의 공을 칠 때 자아 1은 공의 솔기를 보는 데 빠져 있었다. 그 결과 자아 2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테니스에서 바람직한 정신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면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1.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그릴 줄 알기. 2. 자아 2가 최선을 다하고 성공과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자아 2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3. 비판 없이 보는 법을 배우기. 즉,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이러한 3가지 내면의 기술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극복할 수 있다. 결과의 추구.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 중 다수는 스트로크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그 결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을 칠지에 대해 생각하긴 하지만 공이 실제로 어디로 날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수단보다는 결과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그룹 레슨을 진행할 때였다. 나는 각자에게 자신의 게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바뀌길 바라는지 물었다. 첫 번째 여성인 셀리는 포핸드가 최근에 정말 안 좋아졌다면서 좀 더 개선하기 원했다. 포핸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묻자 그녀는 대답했다. 백스윙이 너무 늦고 지나치게 높아요. 팔로스를 할 때는 라켓면이 너무 많이 돌아갔지요. 또 공을 끝까지 쳐다보지 못하고 풋워크도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부분에 해답을 제시하려면 다른 사람의 차례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셀리에게 포핸드 결과가 어떤지 물었다. 공이 뻗지 못하고 힘도 없네요. 자, 이제 목표가 정해졌다. 나는 그녀의 몸이 공을 길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보내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금방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공이 코트 깊숙이 꽂히기 위해서는 네트 위에 어느 정도 높이로 통과해서 어떤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야 하는지 상상해보고 그 이미지를 잠시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했다. 그러고 공을 직접 쳐보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다. 의도적으로 공을 코트 깊숙이 보내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자아 2에게 맡기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공이 계속 짧게 떨어지더라도 굳이 교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려봅시다. 셀리가 3번째로 친 공은 베이스라인 바로 앞쪽에 떨어졌다. 이후 20개의 공 중에서 15개가 코트의 뒤쪽 4분의 3 지점 이내에 들어왔고 공의 위력도 점점 세졌다. 그녀가 공을 치는 동안
나와 다른 4명의 여자는 그녀가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스윙이 낮아졌고 팔로우 스루 시에 라켓면의 각도도 일정해졌으며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레슨이 끝나자 나는 그녀에게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물었다. 바꾼 게 없어요. 단지 공이 네트 위 5cm 높이로 통과해서 베이스 라인에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네요. 그녀의 대답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묻어났다. 셀리의 포핸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자아 이에게 원하는 결과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자신의 몸에 이렇게 말한 셈이다. 자, 목표를 알려줬으니 이제 알아서 해봐. 그리고는 몸이 알아서 하도록 놔두기만 했던 것이다. 특히 시합을 할 때 원하는 결과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자아 이와의 소통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스트로크를 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공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지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 몸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자아이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자아일은 긴장을 풀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면서 스트로크를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아일이 마음을 비울 줄 알게 되면 자아이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커질 것이다. 시합 중에 집중하기. 집중력 향상을 위한 방법 대부분은 연습을 할 때 시행해 볼 수 있다. 경기 중에는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이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의 솔기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소리나 감각에 굳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시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중력이 증가하기도 한다. 한 포인트를 결정짓기 위해 랠리를 하는 동안에는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을 인식하며 완전히 집중한 상태가 될 때도 있다. 사실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랠리의 마지막 샷이 끝남과 동시에 공에 집중하고 있던 상태가 종료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다. 현재 점수나 백핸드 범실이 생각나기도 하고 사업이나 아이들, 심지어 저녁 식사 메뉴에 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이 현재에 쏟아 부어야 할 당신의 에너지를 축낸다. 그러면서 다음 포인트가 시작될 때에는 다시 이전처럼 집중한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인트 사이의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개인적인 경험과 여러 수강생을 지도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계속 존재하는 물체나 항상 지속되는 활동이 필요하다. 호흡만큼 현재에 충실한 활동이 또 있을까? 호흡에 집중한다는 말은 평상시의 리듬에 맞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호흡을 조절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호흡은 진정 경이로운 현상이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호흡은 지속된다. 호흡을 잠시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만다. 즉,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호흡은 지극히 원초적인 리듬을 지닌다. 인간은 호흡하면서 우주의 리듬을 재현한다는 말도 있다. 호흡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지고 몰입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불안이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일을 상상할 때에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로 인해 미래 또한 밝아질 것이다. 나는 포인트가 결정되고 난 다음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거나 공을 죽으러 가는 동안 호흡에 집중한다. 경기의 승패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호흡을 고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긴장을 푼다. 이렇게 하면 다음 포인트를 시작할 시점에
전보다 더 집중된 상태로 임할 수 있다. 또한 범실에 대한 생각이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 밖의 멋진 샷이 나왔을 때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도 않게 된다. 집중력 손실. 우리가 왜 이곳 그리고 이 순간에서 벗어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즐기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인데 말이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고민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진 순간에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욕망이 비현실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와 같은 비현실을 추구하는 순간 현실의 세계를 떠난다. 집중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코트에서 단지 테니스를 치는 것 이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즉, 내가 하고 있는 게임은 테니스만이 아니었다. 마음의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욕망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루비다 여러분, 테니스라는 한 분야를 통해서 인생의 정수를 이끌어내는 이분의 이 통찰력이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